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오늘자 조간 신문들이 어떤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3면에 실릴 기사, 바로 이 기사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기관과 은행까지 감시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북한이 10%대 고금리로 주민들의 저축을 유혹하고 있다는 내용이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 내에서 과연 10% 고금리 가능할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1면에 실린 내용입니다. 검찰이 정은호 대표의 15억 뒷돈을 받은 롯데 복지장학재단 이사장인 신영자 이사장을 수사에 돌입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한국일보 1면에 실리고 있습니다. 15억 원의 뒷돈, 면세점 입점 로비와 함께 받은 그 뒷돈을 받았다. 단서가 포착돼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롯데 측은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조직적으로 자료를 폐기한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1면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경유값을 좀 올릴 것이다 라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보도해드렸는데 미세먼지 줄이려니 문제가 이 서민경제가 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경유값 안 올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해서 고등어, 삼겹살 식당 규제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뺐는데 이러다가 미세먼지 제대로 단속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정치면 하나 보겠습니다. 당명 빼고 다 바꾼다라는 새누리당의 혁신비대위원회. 그렇지만 복당을 놓고서는 전운이 돌고 있다라는 내용 보도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혁신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 임윤선 변호사도 혁신비대위원으로 저희가 새누리당에 임대를 해줬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출신들 새누리당의 이준석 혁신위원장 보냈죠. 임윤선 혁신위원 보냈죠. 국민의당의 이상동 교수님도 보냈죠.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정치개혁 좀 잘하고 돌아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물론 임대비는 안 받았습니다. 스위스에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월 300, 자그마치 월 300만 원을 주겠다. 이걸로고 국민 찬반 투표에 스위스가 돌입했습니다. 만약에 찬성표가 많아서 가결된다면 세계 최초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월 300만 원을 주는 국가가 스위스가 되는 셈입니다. 잠시 후 어찌 된 일인지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 1면입니다. 1200년을 온전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면 믿겨지십니까? 국보급 통일신라시대 때 청동 정병 구점이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출토가 됐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운 기사입니다. 강원도 삼척시 흥전리 절터에서 9세기 통일신라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35cm의 청동 정병 구점이 이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출토가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1면입니다. 구의역 19세 김군의 죽음 뒤엔 매피아의 계약이 있었다. 매피아, 서울메트로 플러스 마피아입니다. 별의별 마피아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서가 뒤늦게 알려진 건데 서울메트로에서 퇴직자 38명을 월 422만 원에 고용하라라는 용역 제안서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 은퇴자들의 노후 대책을 하청업체에게 월 422만 원까지 주면서 고용하도록 계약으로 강제한 건데요. 이 덕분에 김군 같은 비정규직 직원들은 월 144만 원밖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내용 보니까 매피아, 메트로 플러스 마피아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서는요.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벌써부터 이 대선 주자들의 행보에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 수락산 범인 김학봉의 실명과 얼굴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락산 살인 사건의 범인 김학봉의 실명과 얼굴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범행의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라고 경찰 측은 밝혔습니다. 김학봉 조금 전 경찰에 나섰는데요. 현장 검증을 하기 위해 나섰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범행 저지르신 게 돈 때문에 저지르신 건가요? 좀만 나오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산에서 범행을 저지르셨습니까? 뭐 의정은 모르겠습니다. 혹시 조현병 앓으신 적 있으세요? 범행 종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한 말이 없습니다. 돈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발적인 범행이세요? 아니면 돈 때문이세요? 피해자 주머니 뒤진 적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피해자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안 드나요?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피해자 가족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오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피해자 주머니에서 뭐 어떤 게 나왔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강도하려고 그럼 죽이셨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2명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리고 처음에 2명을 이렇게 목표로 하셨던 건가요? 갓김이 해낸 소리입니다. 노렸던 거는 그 한 분, 돌아가신 피해자분 한 분만 노렸던 게 맞나요? 처음 보는 사람 살해하려는 의도로 가셨다는 게 맞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혼동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동하겠습니다. 네, 김학봉 수락산 살인사건 범인의 얼굴과 실명을 경찰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 장면은 현장 검증을 출발하던 그 장면입니다. 조금 전 김학봉이 경찰서를 나선 건데요. 이 시각 수락산에는 김학봉이 사건 검증, 현장 검증을 위해서 경찰 측과 저희 채널A 중계 카메라 취재진이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공개한 김학봉의 얼굴과 실명,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너무나도 평범했던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이를 보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많이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잠시 후에 사건 검증 시작이 되는데, 현장 검증 시작되는데, 김학봉의 조금 전 경찰서를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잘 모르겠다는 얘기가 이제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래도 자세히 눈여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상은 좀 아닌 것 같죠. 그 무슨 기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고 모르겠다는 말만 이제 반복을 하고 주저주저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은 지금 지난번에는 묻지마 범죄냐, 뭐 굶주림에 따른 어떤 옛날에 했던 살인의 어떤 그런 강도 살인이냐 이런 것들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발표에 따르면은 범인이 과거에 조현병 지난번에 어떤 범인과 똑같이 정신분열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예. 그 누나의 진술인데요. 10년 정신분열증을 앓아서 지난달 12일 날 약을 열흘치를 처방을 받은 적이 있고요. 과거 97년에도 알코올 중독으로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적도 있어서 정상적인 정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찰 조사에 따르면은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범인에 이어서 이번 김학봉도 조현병 증세다. 조현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다.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겁니까? 근데 참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 게요. 네. 경찰이 조금 브리핑을 너무 자세히 하는 것 같아요. 예. 사건 경과에 대해서만 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건 이제 검찰이라든지 법원에서 밝혀져야 될 것들을 너무 좀 앞서 나가가지고 예단해서 밝히는 거에는 좀 문제의식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 뭐 궁금해하는 건 궁금해하는 거니까 그럼 이게 조현병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을 하는 게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이 일반인의 범죄율보다 낮다는 거거든요. 근데 낮은데 이렇게 자꾸 요즘 뭐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 원인이 뭔지는 조금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현병, 어쨌든 이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었다. 이계진 전 의원님,
김학봉의 답변은 너무나도 태연하고 그래요. 너무나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 범인이 이렇게 얼굴을 아주 다 드러내 보이고 사실 또박또박 너무 말을 많이 해도 밉죠. 근데 이제 모르겠다는 말로 계속 얘기하는 것, 배짱 대답도 정말 미운데 머리 숙여서 대답할 줄 알았어요. 네. 저렇게 아주 당당하게 앞을 보면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참 분노를 느끼는데 우리 사회에 정신병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질환을 앓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멀쩡하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그래서 친구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 내가 미치지 않고 사는 것이 스스로 대견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사회 전체에 이 문제가 엄청 큰 겁니다. 이건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났을 뿐이죠. 예. 이런 잠재력은 얼마든지 있는데 조금 전에 그 윤 실장께서 얘기하신 경찰 브리핑 얘기나 평소에 진짜 하고 싶었어요. 브리핑 조급증이에요. 브리핑 조급증이다. 뭐 나오면은 금방 브리핑을 뭘 해가지고 뭘 밝히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처음에 여성 혐오증이라 놓으니까 그 본질이 뭔지 제대로 밝혀지기 전에 여성 혐오 때문에 이 사회가 발칵 뒤집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수사 과정에서 꼭 해야 될 과정만 하고 너무 브리핑하는 거 즐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그렇게 뻔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지금 빨리 다 싫고 교도소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자꾸 물어보는데 나한테 묻지 말아라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이제 저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5년을 살다가 나왔는데 그러고 나가고서는 어디 갈 데가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조현병 얘기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그지 정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저 사람이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교도소를 가려고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때마침 정부가 잇따른 살인사건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면서 이런 대책들을 내놨거든요. 이런 묻지마 범죄,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진짜 최고형을 구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정부의 대책 발표가 단순한 허언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락산 범인 김학봉의 얼굴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첫 소식으로 공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에게 있어서 TV 드라마와 관련돼서 하나의 금기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과 관련된 내용은 드라마로 방영을 하지 말 것. 이게 중국 사회에서 금기였는데 마치 미국 보라는 듯 중국의 6.25 드라마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정호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0年6月25日凌晨，分裂的朝鲜半岛爆发了战争。 하늘을 가로지르는 전투기를 가리키며 역정을 내는 중국인 어부. 这帮美国鬼子，不消停在自家门口过日子，跑人家门口来瞎折腾啊！整些个那个苍蝇，嗡嗡的四处下去。 1950년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중국의 38부작 드라마 38선입니다. 최근 중국 전역에 방영되기 시작한 이 드라마는 6.25 전쟁이 미국의 침략에 맞선 항미 원조 전쟁이라는 중국 공산당의 시각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중국은 1970년대 개혁 개방 이래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6.25에 대한 평가를 자제해왔습니다. 지난 2010년엔 당시 시진핑 부주석이 6.25를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규정했다가 우리 정부의 거센 반발을 사자 더 이상 언급을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중국 드라마나 영화의 주 소재가 공산당의 건국 과정과 항일 전쟁이었다는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파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홍콩 성도 일보는 더 이상 미국을 자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호재입니다. 중국의 38부작 대작 드라마, 일일 드라마 38선의 예고편을 보셨는데 저 미제놈들이라는 대사에서 드러나듯이 중국이 미국에 대한 감정이 잘 드러나는데 정 의원님, 38선 정말 방영되는 거죠?
지금 현재 방영을 시작했다고 하죠. 네. 이제 이 지방의 시도부터 시작해서 근데 케이블 TV로 이제 또 방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전역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6.25 전쟁을 중국에서는 항미 원조,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지원한다, 북한을 예. 지원한다는 면서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냉전 시대 이전에는 몇 편이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 개방 이후에 미국과 수교를 한 다음에는 이거는 좀 금기시했던 것인데요. 그 드라마를 그 시진핑 정부에서 만든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은 이 제작을 누가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베이징시 당 선전부, 그다음에 신문 출판 광정국 등 관이 주도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했다 이거죠. 관영 드라마죠. 예. 관영 드라마를 작년부터 이제 쭉 찍었고요. 완성은 작년에 됐는데 이제 방영 시기를 보다가 이제 올해 선택을 했는데 결국은 그동안은 이제 미국의 이제 눈치를 보고 이러느라고 이제 자극을 좀 안 하기 위해서 자제를 했는데 이제 우리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 우리식대로 하겠다 하는 거에 대한 반증으로 저런 드라마를 이제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진 전 의원님, 사실은 6.25 전쟁 때 중공군도 우리 국군의 이 적군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세월이 지나서 그들의 유해를 우리가 송환해주고 있는 인도적인 입장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적이었죠. 예. 근데 중국이 6.25 전쟁에 개입한 것이 과연 정당성이 있느냐. 그거는 누가 전쟁을 먼저 일으켰는데 누가 범인인데라는 얘기를 생략하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얼핏 들으면 중국이 의롭게 참전한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불법 남침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했는데 그것을 중국은 생략하고 미국이 한국 전쟁에 개입했으므로 북한을 돕기 위해서 참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때의 군인들이 뭐 정규군이 제대로 된 훈련 받고 온 그런 정도의 사람이 소규모가 온 게 아니라 거의 사람을 쏟아붓다시피 한 인해 전술이었죠. 그때 유명한 얘기가 M1으로 대항해서는 도저히 함께 대항할 수 없어서 소총으로 안 된다. 분당 700발이 나가는 총을 개발해서야 대항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만큼의 따발총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많이 왔던 예. 얘기인데 과연 이것이 중국의 올바른 선택인가? 그거는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뉴스가 예. 다음에 소개할 이 뉴스와 맞물리는데 윤태호 실장님,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돈줄을 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제3국의 은행 등을 포함한 기관들에게도 제재를 가하겠다. 예, 결국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과거에 보면 이게 우리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 방코 델타 아시아라고 그 마카오에 있는 마카오는 사실 이제 중국에 다시 합병이 됐지 않습니까? 중국에 소재해 있는 이제 은행에 대한 제재였는데 지금 뭐 미국이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만 해도 말하자면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 중국, 미국 할 거 없이 쭉 힘을 모으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이제 중국이 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 리수용을 이제 접견을 해가지고 나오위다오 그 영빈관에서 재워주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드라마가 딱 이거하고 발 맞춘 건 아니겠습니다만 최근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예. 정 의원님이 이제 항미 원조 전쟁 이야기 하셨지만은 지금 이제 중국 국가 서열 8위 국가 부주석의 이름이 리위안 차오예요. 한자로 쓰면 이원조거든요. 예. 중국에서는 리위안 차오 부주석의 아버지도 이제 당 간부인데 50년대에 태어난 남자의 이름은 원조, 여자의 이름은 캉메이, 항미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원조, 여자의 이름은 항미. 이 리위안 차오 부주석은 80년이 넘어가면서 원자를 한자를 바꿨어요. 돌 원자에서 뿌리 원자로 해가지고 의미를 약간 낮췄는데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특히 좀 노년층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의 부분, 과거에 이제 49년에 중국이 이제 그 국공내전에서 이겨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그 연장선에서 이제 미국 뭐 이제 남한하고 싸우고 자기들 뿌리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개혁 개방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흩어졌는데 다시 이제 뿌리를 일깨우는 거. 우리식으로 치면은 좀 보수층의 정서를 다시 자극하려고 한다. 근데 그 정서를 자극하는 게 정치적으로도 득이 되겠다. 미국하고 이렇게 뭐 맞서는 부분에서 이렇게 되면은 뭐 미국 중국도 미국 중국인데 우리가 참 가운데서 좀 곤란해지는 이 6.25 드라마를 안 한 이유는 미국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사실 한국
90년도에 이제 한국하고 중국이 수교한 이후에도 이제 많이 없어졌거든요. 우리가 참 약간 곤란한 입장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고받는 모양인데 미국이 이번에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북한과 거래한 모든 전 세계 어느 국가 가리지 않고 제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월급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도 없고 중국에 있는 김정은의 비자금들이 다 발 묶이는 겁니까? 두 개 다 묶이는 거죠. 예. 이제 김정은의 통치자금, 개인 통치자금도 묶이게 되고 지금 뭐 6만 명이 나가 있다는 해외 나가 있다는 근로자들의 송금액도 이제 묶이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그 북한으로서는 뼈아픈 그 조치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들이 대개 중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특히 종북 삼성에서 조선족이라든지 아니면 북한과 뭐 친인척 관계로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거래가 묶이게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금 세탁을 이렇게 돈 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하는데 돈 세탁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처음에는 이렇게 세탁하는 걸로 예. 생각할 정도로 그런 이제 농담이 있었는데 이거는 북한이 굉장히 아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방코 델타 아시아 그 300억 불과 300억이 묶였는데요. 그때 김정일 정권이 정말 떨었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 그때 미 재무부 관리가 얘기했죠. We push the right button. 우리는 제대로 된 북한을 제재하는 버튼을 눌렀다. 네. 그만큼 북한한테 그때 아프고 뼈아픈 조치의 조치였는데 이 우려국 대상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단순히 300억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자금과 송금액이 묶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유엔 제재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한 타격이 될 거고 같이 뒤에서 돕고 있는 중국으로도 상당히 타격이 돼서 크게 보면은 지금 미중 관계에까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병민 의원님, 그러니까 김정은의 비자금과 통치자금이 중국 은행들에 있는데 그게 꽁꽁 묶여서 돈이 궁색한 네. 김정은이 머리를 짜내다가 한 가지 묘책을 네. 발견했으니 북한 은행들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10%대 예, 고금리 정책을 써서 고금리 이자를 많이 주겠다. 저축해라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10%나 돈을 주는 데가 있어 어디야 우리도 개설할 수 없습니까라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큰일 납니다. 10% 준다고 돈 맡겼다가 맡길 수 있는데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기사 옆에 은행 전단 사진도 지금 나와 있는데 네네. 국내외 해외에서 결제가 가능한 전자저금 카드, 신용카드를 발급해라 하면서 예금을 이체하면 저 표에 보면 10년 했을 때 10% 고금리 주겠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단 이번에 나왔던 게 아니라 우리가 북한이 노동당 대회를 준비하면서 70일 전투를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70일 전투 기간에도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금해라라는 얘기를 계속 강권했다 그래요. 한 사람당 1,000원씩 강제로 저금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바보도 아니고 저금을 하겠습니까? 예. 두 가지 이유로 저금을 안 한다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넣기는 넣는데 이게 내 돈이 아니라 당국이 갖고 가서 안 줄지 모르기 때문에 이자가 200%가 쌓이면 뭐합니까? 내 돈이 아닐 수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번째로는 저축을 강권나라에서 하는데 돈을 많이 싸들고 가서 많이 저축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 당국이 바로 조사가 들어가죠. 예. 아니 동무는 어디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났습니까? 라고 조사가 들어가는 순간 바로 이 반분자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북한 사람들은 돈을 꽁꽁 쥐고서는 특히 예. 달러나 외화로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사금융이 발달하고 고리대금업자들이 북한에 횡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북한 체제가 말도 아닌데 이기진 전 의원님 10% 고금리 네.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이거 허상이에요. 왜냐하면 네. 경제가 안정됐을 때 10%의 이자를 준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근데 10%의 이자를 준다는 조건으로 돈을 내놓은 뒤에 물가가 마구 뛰어서 올라가면 10% 금리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이건 허상이에요. 네. 저희들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한 방법이지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만큼 김정은이 네. 궁했다. 그렇죠. 이런 거라도 해보는 거죠. 이런 거라도 해보는 거다. 네. 북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만든 본격적인 정치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선을 1년 앞둔 오늘 지금 이 시점 대권주자 3인방의 행보가 매우 발빨라졌습니다. 누굴까요?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2017 대선은 이미 시작됐다. 그런 것 같아요.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잠룡들의 몸풀기 발음에 주의하십시오. 첫 번째 잠룡입니다. 김무성 대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연꽃 핀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맥락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대조사님의 맑은 법어와 실천의 정신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저부터 마음에 쌓인 먼지를 조금이나마 털어내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1심 상청정 처저연화계다. 처처연화계다. 1심 상청정 처처연화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기진 전 의원. 저는 알지요. 무슨 뜻입니까? 한자도 나왔는데 예. 저게 대조사의 법어인데 법문할 때, 저 법회할 때 꼭 맨 먼저 저걸 읽습니다. 한 마음이 항상 깨끗하면은 곳곳마다 연꽃이 핀다. 그런 뜻이에요. 해석을 듣고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성희 의원님, 한 마음으로 늘 깨끗이 하면 곳곳마다 연꽃이 핀다.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김 대표가 정치 행보를 개시한 것과 이 말씀과 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어저께 저 말씀을 한 곳이 구인사라고 단양에 있는 절인데 그렇군요. 거기에서 하신 말씀을 화두로 삼아서 했는데 뭐 우리가 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내가 낮은 자세로 잘하면 뭐 대권 대통령 저기도 결국은 오지 않겠느냐 예, 제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해석하는 건데요. 사실 그동안 총선 패배 이후에 책임을 지고 이제 김무성 대표가 물러난 이후에 굉장히 낮은 자세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보폭을 줄이면서 거의 언론에 드러나지 않고 카메라가 오면은 난 찍지 마라 하는 정도로 숨어 있었는데요. 아마 본인이 이렇게 좀 공개적인 행보, 또 사람들과 접촉면에 나서게 된 거에는 이제 반기문 유엔 총장이 한국에 와서 정치권을 뒤흔들어도에 대한 여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낮은 자세로 하다가는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예. 라는 그런 위기감이 작동을 했는지 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런 행보의 일환이고 또 그동안에는 이제 낮은 행보를 보이면서 아무것도 안 했냐? 그건 아니랍니다. 학술 포럼이나 이런 공부 모임을 주의하면서 대권 그 주자로서 착실하게 공부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고요. 최근들도 지금 미래 포럼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의원을 중심으로 이번에 당선된 의원을 중심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기 위한 어떤 의제, 미래 의제에 대해서 모이면서 지금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모이고 있는 걸로 봐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낮은 자세로 가다가는 이거 완전히 잊혀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몸을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실장님, 혹시 제가 잘못 해석을 한 걸 수도 있는데 1심 상청정 처저연화계, 마음을 깨끗이 하면 연꽃이 필 것이다. 혹시 곳곳에 처처.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게 마음을 비운다는 말인데 대권에 내가 안 나가고 뭔가 킹메이커 역할을 한다. 연꽃이 혹시 뭐 반 총장이 핀다. 그건 아니겠죠? 지금은 이제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우리 이제 마라톤을 하지 않습니까? 우르르 뛰잖아요. 그러면은 앞줄에는 선수들이 있고 뒤에는 이게 시민들이 서지 않습니까? 마라톤 이제 스타트 라인에 물론 이 중에서 뭐 한 명은 1등을 하고 두 명은 뭐 그다음 2등, 3등 이게 나오겠지만은 이제는 스타트 라인에 다 서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 안 서면은 뛰지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마음을 가다듬는다는 말은 이제 비운다라기보다 좀 잡스럽지 않게 딱 정교하게 하겠다. 그리고 뭐 이제 총선의 패배 뭐 이런 것도 좀 털어내고 앞을 보고 달리겠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연꽃의 의미가 재밌잖아요. 연꽃은 맑은 물 깨끗한 곳에서 피는 것이 아니라 진 흙창에서 피거든요. 그럼 정치판 지금 거의 뭐 개흙이 깔려 있는 진 흙탕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맑고 깨끗하게 연꽃처럼 피우겠다. 그런 의미라서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그렇죠. 마라톤으로 말하면은 마라톤에 항상 앞서서 먼저 달리는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있죠. 그렇죠. 혹시 반 총장을 페이스메이커로 뛰게 하고 반 총장이 오히려 페이스메이커고 다른 사람 다 지친 다음에 1심 상청정하게 마지막 테이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가만히 있으려네. 김무성 대표의 외곽 조직은 벌써 행동을 개시했다. 지금 그런 첩보가 제 귀에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어요. 대권을 준비하는 외곽 조직이 스타트를 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김병무 의원님. 김무성 플러스 최경환 조합. 당권과 대권 롤플레잉 역할을 나눈 이 조합이 총선 때
게시가 됐는데 다시 그게 돌아가고 있다. 두 분의 코드가 플러스 최경환. 잘 맞는 것 같아요. 합이. 사람들은 두 분이 굉장히 앙숙이고 이 맹수 간의 싸움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 번 중간에 이제 두 분이 꽉 끌어안는 모습들이 나왔던 장면이 연출되는데 저는 그 두 분이 참 이렇게 전략적으로 항상 손을 잡는 과정들이 현재 새누리당을 끌고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략적 동거, 적과의 동치 네. 뭐 이런 겁니까? 둘을 같이 결합시켜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누가 뭐래도 당권에 욕심이 있고 도전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거고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라는 건데 저는 최경환 의원부터 좀 살펴보면 왜 그렇게 당권에 욕심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뭐래도 김무성 전 대표 얘기처럼 이 정권의 가장 실력자입니다. 네. 경제부총리까지 지냈던 새누리당 계파 중에 가장 큰 계파의 수장이기도 하고요. 근데 당장 아무 공천권이 지지도 않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장악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반기문 총장이 방한하고 나서 든 생각인데 반기문 총장이 과거 얘기했던 것처럼 친박계 등 옆에서 나오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그렇다라면 현재 정권을 이어가고자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강력한 당권을 세팅하고 장악해놓고 있어야 반기문 총장을 대상으로 딜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네. 내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이 세력이 아닌 적대 세력에서 그 사람들이 도망가고서는 반기문 총장을 옹립한다면 이 세력이 줄어들겠죠. 근데 그 반대 세력에서 반기문 총장의 대항마로서 김무성 대표가 대권주로 뛰어나와주면 더 좋은 거죠. 예. 그럼 반기문 총장은 저쪽으로 가지도 못할 거니까. 가지도 못하고. 예, 오로지 우리밖에 기댈 게 없을 거니까. 무시무시한 지금 이런 과정에서 예, 작전을. 두 이 그룹 간에 짝짝꿍이 딱 잘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더라고요. 이거 짝짝꿍이다. 적대적 공생관계까지는 그렇지만은 이 이해관계 일치하는 대목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박 입장에서 볼 때는 김무성 대표가 좀 비박의 대표 주자인 게 그래도 대화도 가능하고 뭔가 이게 거래도 할 수 있고 이런 거거든요. 또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비주류의 수장으로 인정해준다는 거, 친박에서. 그럼 그게 남이 인정해줘야지 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가 되는 것이고, 예.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과거에 뭐 친노, 비노 간의 갈등을 보면은 한때 되게 어려웠을 때가 비노의 구심점이 없었어요. 그럼 친노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상대해야 되고 저 사람도 상대해야 되고 이게 되게 어려웠었는데 뭐 김한길, 안철수 뭐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갈등이 좀 심플해진 면이 있었거든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김무성 대표가 없고 중구난방이라고 하면은 누가 이 소리하고 누가 저 소리하고 하면은 청와대라든지 친박계 입장에서 되게 곤란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뭐 최경환이 김무성을 민다 이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시점까지는 이렇게 좀 질서 있게 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정 의원님, 그런데 총선이 참패라는 결과를 받아들였는데 총선 참패 지도부가 바로 김무성 플러스 최경환 조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낮은 자세로 있었는데 이제 우리 어저께도 아까 김진 우리 앵커가 얘기했지만 비대위가 드디어 떴거든요. 예. 우여곡절 끝에 이제 떴는데 그래서 이 비대위가 사실은 전당대회까지 이제 입소를 꾸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알다시피 그 비대위에 처음에 유승민계 김세현 의원하고 이혜훈 의원을 넣었다가 꼭 두 사람을 어저께 그 비대위원 명단 기사를 보니까 우리 이민선 변호사가 들어간 거는 잘 찾기가 어렵고 예.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게 이혜훈, 김세현 쏙가냈다 하니 빠졌다. 그러니까 유승민계만 쏙 빠졌다. 예, 말도 많고 예. 탈도 많았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김무성계하고 그리고 김무성계 2명과 친박계 2명이 들어갔어요. 그 당 내에서는. 그리고 이제 당 외부위원으로 5명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김무성계를 밀어내면서 정당대회까지 자신의 의지대로 2달 동안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예. 그 생각까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김무성, 최경환 두 대표께서 손을 잡았다. 이 정황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권 잠룡의 행보를 살펴보겠습니다. 2017 대선은 이미 시작됐다. 잠룡들의 몰풀기 두 번째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훗날을 기약하겠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전 대표 한자 또 썼습니다. 기자쟁선하겠다. 문 전 대표가 말한 기자쟁선. 이기진 전 의원님,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저는 한글만 보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네. 기자를 공개 경쟁으로 새로 뽑겠다 이런 예. 뜻 같은데 그게 아니겠죠.
그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기자쟁선. 네. 기자쟁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작은 얘기. 걸 뭡니까? 뭐 작은 것을 한자로 버리고, 보니까 알겠네. 예, 네. 버릴 기자죠. 작은 걸 버리고 이제 뭐 훗날을 기약하겠다 이런 건데 전 이건 약간 무슨 말인 아니 그러니까 뜻은 문자의 뜻은 알겠는데 어떤 맥락인지는 조금 잘 안 와닿아요. 근데 이제 훗날을 기약한다는 게 먼 훗날이 아니라 한 두세 달 뒤부터거든요. 전당대회 국면부터기 때문에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이제 이어서 한 말이 정권 교체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이제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직접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큰 기여를 하겠다. 그까지다.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이죠.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번 대선에 나가는 게 최대한의 목적이고 문 대표는 지난번에 한번 패배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잘 안 되면은 후위를 기약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올인하겠다. 뭐 이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성희 의원님, 문재인 전 대표가 말했던 작은 것을 희생해서 훗날을 기약하겠다. 문재인 전 대표에게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훗날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훗날은 대선. 내년 그렇죠. 대선을 의미하는 이번에 것이 분명해요. 이제 국회의원도 안 하시고 지금 지방에 자택에서 계신데 사실은 아까 우리 김무성 대표도 소개해드렸지만 문재인 대표가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고 전국을 다니시면서 낙손자를 위로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만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실은 대선 출전에 대한 기반을 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아무 실권이 없어 보이지만 훗날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걸로 저는 틀림없이 읽혀지고요. 예. 사실 어저께 문재인 그 전 대표가 광주 시민들을 만났다고 해요. 예. 또 광주를 찾아가셨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광주 시민들이 이제 그 봉하마을과 그 통도사를 찾기 위해서 왔다가 문 전 대표 자택에다가 메모지를 남기면서 문을 두드렸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그 메모지를 끼워놓고 이제 통도사로 갔는데 뒤늦게 본 이제 문재인 대표가 메모지를 찾아서 거기서 보이는 그 전화번호를 연락을 해서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우리 광주에서 왔고 통도사로 간다고 하니까 차를 몰고 통도사로 와서 즉석 간담회를 열었다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연하게 만난 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가 포스트잇을 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서 찾아갔다. 통도사까지 찾아가서 예. 이분들이 이제 광주 시민인 거죠. 광주 시민들이 양산까지 문재인 전 대표를 찾으러 온 것도 이제 독특한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있다는 거. 포스트잇을 딱 봤는데 시민도 딴 시민도 아니고 광주 시민이야. 급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 전 대표가 여전히 광주와 호남을 돌파하지 않으면은 그 대선이 어렵다는 생각을 듣고 여전히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 하나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광주행을 선택한 문재인 대표. 정치의 낭만을 지키고 싶다. 그 광주 시민이 찾아왔다면 광주 시민 숫자가 대단히 많죠. 네. 그 중에 몇 명 찾아왔다는 것이 상징성 외에는 사실 별로 없는 것이고 문재인 대표 좋아하는 사람이 왜 그거 없겠습니까? 예. 근데 총선 이후에 그 쓰리고 어려운 마음을 달래고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행보를 해보는데 사실은 소매하러 다니는 느낌밖에 안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잔챙이 버리고 나 여기서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후일의 분위기에 해석을 해서 대선 때 내가 뭔가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 같군요. 지금 듣고 보니까. 대선 때 뭔가를 결정하겠다. 네, 기자쟁선이라는 것이 그런 뜻 같아요. 네, 한 집에 연연하다 보면은 내 꼬라지 우습다. 웬만한 거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해봤으니까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겠다. 그리고 훗날 도모하겠다. 네, 문재인 전 대표 훗날을 도모하겠다. 김무성 대표 연꽃을 피우겠다. 세 번째 대권 잠룡 후보의 행보로 이어집니다. 2017 대선은 이미 시작됐다. 잠룡대 몸풀기 세 번째입니다. 반기문 뜨자 주춤한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 그래서 요즘 역설적으로 더 바빠졌다면서요? 바빠요. 안철수 대표. 바빠요.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지지율이 자꾸 올랐다 떨어졌다 하니까 본인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내세운 전략이 있는데 이름하여 투투 플랜이라고 합니다. 아, 투투 플랜은 뭡니까? 예, 저도 뭔지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요. 첫 번째로 일주일에 2번은 인생 현장 방문을 가겠다. 국민의당이 얘기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거고요. 일주일에 2번은 안철수 대표 본인이
대중 강연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어허. 대중 강연의 대상이 20대 대학생, 직장인의 대상으로 하겠다. 안철수 대표하면 또 가장 자신 있는 것 중 하나가 토크 콘서트 아닙니까? 그렇죠. 안철수 대표의 지금의 안철수 대표를 만든 게 사실은 그 모 방송에 출연한 이후로 대중 강연들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인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다시 본연의 자리에 돌아와서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행보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거 하겠다. 기존에는 사실 국민의당 입장에서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 혼자 너무 잘 나가면 이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사당화 아니야라는 논란들이 있었는데 예. 이제는 국민의당 의원들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사당화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대권 행보에서 죽어버리면 국민의당도 한 번에 무너진다. 네. 38명의 의원들이 지금 다 굉장히 조급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다시 한번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옆에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 최근 조사된 지지율 결과가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말입니다. 반 총장이 뜨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 참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최근 실시된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보겠습니다. 1등은 반기문 총장 25.3%, 2등이 문재인 전 대표 22.2%. 그런데 반 총장이 뜨든 말든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은 고만고만합니다. 22.2%에서 변하지가 않는데 반 총장이 없으면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요거보단 올라가는데 반 총장이 뜨면 뜰수록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12.9%. 김무성 대표 어디 있습니까? 박원순 오세훈 다음에 계시네요. 3.8% 이렇게 있는데 윤 실장님 이상합니다. 반 총장과 안철수 대표의 상관관계. 일단 저희 지금 여론조사에 너무 무게를 두진 마시라는 걸 전제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보수 쪽에 이제는 새누리당 1번의 이미지에 대한 이제 지지층이 되게 두텁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몽준 지금 활동을 뭐 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정몽준 전 의원이 서울시장 경선에서 딱 이겼을 때 한 22, 3 이렇게 갔었고 김무성 대표가 대표로 활동 많이 할 때 한 22, 3 이렇게 갔거든요. 그 부분의 상당수가 지금 반기문 총장한테 올마가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문재인은 그대로 있고 반기문 안철수의 이 상관관계가 보인다는 게 예. 결국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게 뭐겠습니까? 지역 구도와 양당 구도가 많이 깨지고 혼란스러워졌잖아요. 그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안에 프레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의 강점이자 단점으로 지적이 되는 거. 반기문도 지금 이제 강점이자 단점으로 지적되는 거. 저는 이제 반기문 총장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파괴력이 계속 있으려면 말이죠. 지금 이 지지율보다 약간 떨어지고 올라간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바깥의 표, 중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걸 보일 때 파괴력이 계속 있는 것이지 새누리당 1번 표만 그대로 간다. 이건 사실은 누가 떠도 가는 표긴 하거든요. 네. 그거하고 이제 차이를 어떻게 보이는가에 따라 가지고 계속 파워가 유지되느냐, 죽을 거냐. 반 총장이 뜨니까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안 대표가 바빠진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래서일까요? 마음이 급했던 걸까요? 안철수 대표도 서명한 법 중에 국민의당에서 5.18 비방 처벌법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혀서 이게 논란이 현재 되고 있는데 정성희 의원님, 수많은 법 중에 5.18 비방 처벌법, 이게 뭔 법입니까? 그렇게 이름이 5.18 비방 처벌법은 아니고요. 5.18 민주화운 운동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그 안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을 하게 되면은 더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겠다는 걸로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가 발의를 하고 국민의당 전원이 서명을 했는데요. 처벌이 셉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5.18 민주화 운동을 비방하거나 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오죽하면은 5.18에 대한 역사적인 성격이나 내용을 두고서 아직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런 발상도 나왔을 것 같은데, 이 이제 법안을 두고서 이것이 꼭 이렇게까지 이 과잉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일종의 과잉 입법이 아니냐 하는 논란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제 엇갈리고 있는데요. 저희 어저께 논설위원실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현재도 법안이 있어요. 우리 지만원 씨인가? 그분 저 5.18 왜곡해가지고 지금도 재판받고 있죠. 재판 중이다. 저는 법은 심플할수록, 죄송합니다. 법은 간단할수록 좋을 것 같아요. 네. 현행 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으로 충분히 처벌을 할 수 있으면은 형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데도 이 법을 한다는 거는 아까 말한 그 국민의당이 오히려 호남당이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고 또 과잉적으로 이렇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파퓰리즘이다. 우리 또 법안 발의 많이 하신 분 여기 앉아 계십니다. 이기진 전 의원님. 저는 법을 이상한 법만 내갖고 늘 좌절됐어요. 네. 호응들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런 법까지 냈다는 거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다. 박지원 대표가 혹시 그래 누가 대표 발의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분답지 않은 거죠. 거기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논쟁을 사회적 논쟁을 통해서 잘잘못을 느낄 수 있어야지 법으로 이거 비방하면 안 돼. 그럼 예를 들어서 5.16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5.16 비방 방지법을 만약 만든다면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과잉입법의 금지라는 법을 만들 때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네. 참으로 이상한 법을 낸 거예요. 파퓰리즘이다. 파퓰리즘 전에 기본에서도 상당히 어긋난 법의 취지. 이상한 법을 내신 거예요. 네. 이건 안 됩니다. 욕먹을 거를 알면서도 했다라는 거를 봐야 될 거잖아요. 그럼 어떤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냐를 좀 한번 봐야 될 건데 저는 국민의당 입장에서의 플랜 B를 가동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당에서 만약 안철수 대표가 대권 주자로 지금처럼 떨어지고 있는데 대권 주자로 무너지고 안철수 대표가 빠지면 사실은 호남으로 치는 지역 정당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그 당이 만약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 호남 지역을 뺀 야권 진영은 승리는 거의 불가하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호남 지역이 가지고 있는 표가 유권자가 400만 표 정도 돼요. TK 지역의 유권자가 한 400만 표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TK를 빼고 난 PK 지역이 또 어마어마한 표가 있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서 몰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은 야권 지역의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플랜 B라는 건 국민의당 입장에서 호남 지역을 완벽하게 장악을 해놓으면 사실상 야권 진영에서의 큰 힘을 갖고 연정이라도 제안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포석까지도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수많은 필요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법이 굳이 있는데도 이런 법을 다시금 발의한다는 것은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남양주 사고 현장에 온갖 높은 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그런데 온갖 높은 분들이 오시는 것까진 좋고 그분들을 상대로 귀중한 대접해드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 때문에 정작 유족은 뒷전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VIP가 새겨진 안전모는 저는 보다 세상에 처음 봤습니다. VIP가 새겨진 안전모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빨갛게 VIP. 저 안전모는 뭔가 좀 다를까요? 냄새도 안 나고 또 안전모 등급도 새 거고 이날을 대비해서 아껴줬던 A급, 1급의 VIP 안전모일 것입니다. 스티커도 아직 안 띈 모습, 남경필 지사를 포함해서 수많은 높은 분들이 어제 오셨는데 문제는 현장 방문 퍼레이드가 벌어지는 그 순간 정작 피해자 가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겁니다. 서모 씨의 유족은 한참 동안 시신이 안치된 병원조차 안내받지 못했고요. 5시간을 기다린 뒤에야 현대병원이 아니라 한양병원에 있다라는 말을 전해 듣는가 하면 정모 씨의 유족도 저 VIP 의전을 하는 동안 당국으로부터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해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유족들이 내 가족이 있는 병원을 찾아가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현장을 취재한 기자의 눈에서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높은 분들 중에는 꽃무늬 셔츠와 밀짚 모자, 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난 분도 있고요. 급기야 서울 메트로 측에서는 이 높은 분들을 위해서 하얀색 장갑과 국화꽃까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남양주 지하철 사고와 별개로 또 서울 메트로 사고 때도 높은 분들을 위한 과잉 의전이 준비된 셈인데요. 오죽하면 시민이 이 사진을 직접 찍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분통을 터뜨리게 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아까 이 박인용 국민안전처장 요새 뭐하고 계신가 싶었더니 저 VIP 모자 쓰고 계시네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VIP들의 문제점. 예를 들어서 아까 메트로 이야기 나왔었지만은 사당이 차례차례 가가지고 사당한테 똑같은 내용을 브리핑하고 똑같이 혼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관계자가. 물론 이럴 때는 좀
높은 분들이 가고 관심을 집중하는 게 후속 조치가 빨라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민심에 부응하는 모습도 있는 거고. 근데 이른바 이제 높은 분들이 좀 자세를 바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높은 분을 모시고 이런 데 몇 번 가보면은 그렇죠. 좋은 데 갈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가고 있는데 뭐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의전의 실패는 용납할 수 없다. 왜 이제 전투에서 패배한 군인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 용서 못한 낭을 바꿔가지고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예, 공무원은 용서받을 수 없다. 막 갈 때부터 전화가 옵니다. 뭐 10분 전에 도착하십니까? 5분 전에 도착하십니까? 딱 어느 지점에 차를 대시면은 그 앞에 뭐 마중 나가 있겠습니다. 필요 없다라고 해도 막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 특히 안 좋은 일일 때 그런 걸 더 많이 해요. 조금이라도 덜 깨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것인데 좀 이런 거야말로 좀 실용주의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사실일지인데 기자 취재를 이렇게 뭐 정확하게 사실일지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게 정신들 없는 거죠. 예. 높은 분 높으면 얼마나 높습니까? 예. 얼마나 높습니까? 이런 사고 현장에서 높다는 게 무엇이 필요하며 난 그걸 챙기는 공무원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걸 왜 챙겨줘요? 모자 똑같은 거 써야 되고 VIP는 왜 만들고 그걸 뭐 이렇게 어디 오십니까? 오면 왔나 보다지 뭘 몇 분 전 도착하는 거 알고 그걸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다 이런 불행한 현장에서도 자기 출세를 위한 일들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분통 터집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런 그 하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중간 사람들이 시키니까 안 할 수 없죠. 꽃 들고 나가니까 나가고 예. VIP 만들어서 챙겨 놓으라니까 노는데 그걸 항상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른바 높지도 않은 높은 분들이라는 분들의 마음, 행태 이게 잘못한 겁니다. 현장 가서 한마디 했어야 돼요, 이분들이. 예. 왜 이런 걸 만듭니까? 예. 한마디 했어야지. 즐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거 VIP 스티커 붙이고 VIP 네. 챙기는 동안 네. 정성희 의원님, 전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유가족들의 심경이 어땠을까? 나의 가족은 어디 병원에 있는지조차 통보받지 못했는데 VIP 모자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기도 보면은 장인어른이 어느 병원에서 계시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그 병원이 아니고 다른 병원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참 우리나라적인 현상이죠. 지난번에 큐슈 지진 났을 때 수많은 수십 명이 일본에서 다쳤는데 아베 총리 오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아베의 지지율이 더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제 경험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구제역 파동이 나서 구제역 했을 때 돼지를 다 죽인 다음에 그냥 메모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김진 기자가 그때 수습 기자일 때 예. 취재를 했는데 제가 논설위원으로서 사설을 쓰기 위해서 어딘가에 현장을 찾아서 갔어요. 예. 가서 어디다 묻었는지 보기 위해서 갔는데 맞아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언론에 드러났으니까 이 공사를 해가지고 이 새로 끄집어내서 상수원이 아는 쪽에 다른 쪽으로 이 돼지를 묶는구나 네. 하고 했더서 아니 무슨 공사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오후에 장관이 오신대요. 장관이 오셔서 공사. 여기 공장관이 오시는데 여기 이렇게 진흙바닥이라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바로 쓴 적이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 이 권위주의나 관존민비 이 사건 났을 때도 수습이 아니라 이 사람들 오는 사람들 의전에 집중하는 이런 문화 정말 고쳐야 되고요. 네. 가지 마십시오. 사실은 수습하는 사람들은 가야 됩니다. 지자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야 되지만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장 이 와중에 갈 필요가 없고요. 굳이 위로를 한다면은 사실은 저는 이 영안실로 가서 가족을 만나는 게 네. 정말 정치인으로서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분들에게 돌직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저런 데 가실 때는 꽃무늬 셔츠 대신에 단정한 셔츠 입으시고요. 선글라스 쓰고 가지 마시고 그냥 안경 쓰고 가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VIP 스티커도 제발 떼버리십시오. 진정성 안 느껴집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소식 전해드릴 텐데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매달 300만 원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지급한다면 여러분들은 찬성을 하시겠습니까? 반대를 하시겠습니까? 앉아서 세계 속으로 스위스에서 벌어진 일로 시작하겠습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스위스입니다. 전 국민에게 월 300만 원 무조건 준다고 해도 반대 여론이 높다고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보험 선전인 줄 알았습니다. 월 300만 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 의원님?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스위스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전 국민에게 기본 소득, 그 소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서 주거나 자영업자는 자기가 벗는 거죠. 예. 이거를
정부가 대신 준다는 겁니다. 정부 활동에 고용주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300만 원을 준다. 만약에 근로자로서 그 저소득보다 못 받게 있으면 차액만큼을 지급하는 것인데 네. 이것을 스위스가 국민투표에 붙인답니다. 그럼 어떻게 저기 하면 기본소득 개념이 나오냐면은 이것은 그 살아갈 수 있는 기본소득을 정부가 현금으로 주니까 네가 알아서 써라 하는 개념이고요. 근데 저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 여론이 높은 것은 왜 그러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세금이겠죠. 그러면 결국 세금을 올려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판 뭐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이라고 할까? 이거 사람들이 아는 거죠. 내가 300만 원 받는 건 좋은데 그럼 돈이 없어. 그러면 정부가 틀림없이 세금을 올릴 거야 하는 것 때문에 반대 여론이 높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기본소득 제도가 실시가 되면 응답자의 70%, 10% 정도가 내가 일을 그만두겠다. 그냥 기본소득으로만은 살래 하면서 국민들의 근로 의욕이 저하될 것이라는 그런 논란 때문에 지금 반대가 높은데요. 예. 스위스가 역시 오랫동안 중세 영세 중립국으로 한 것도 있지만 직접 투표의 전통이 아직도 크게 남아 있어서 이런 중요한 국가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걸 국민 투표에 붙입니다.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5일에 스위스에서 모두에게 300만 원씩 국민 투표가 실시됩니다. 이게요. 지금 요 한국일보 기사에 좀 자세하게 소개해 놨는데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거 보수주의자들이 원래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 다 국민한테 돈을 준다. 되게 진보적인 것 같죠? 예. 거꾸로 뒤집어 보면 부자나 가난뱅이나 똑같이 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희 회장도 300만 원 받고 그렇죠. 또 직업이 없는 이제 독거노인도 3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또 전제 조건은 다른 복지 전달 체계를 없앤다는 뜻도 돼 있거든요. 돈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뭐 무상급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하철 무임승차라든지 이런 거 없다. 그 복지 공무원 같은 거 필요 없다. 돈 줄 테니까 그 다음은 당신 책임이다. 이 돈으로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는 알아서 해라라는 게 되게 이제 원래 보수주의자, 자유방임주의자들의 재밌네요. 이슈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당장 이제 진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뭐 성남시 같은 경우에 이게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추세가 이런 전반적인 300만 이렇게는 어렵겠지만은 조금씩은 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양육수당은 무조건 아기 낳으면은 20만 원씩이거든요. 예. 1년간은. 그런 식의 이제 조금씩은 될 건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준비와 논쟁, 이게 무조건 뭐 좌우로 갈라질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좌파 정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급진적인 우파 정책이다. 이런 거는 한번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밌는데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반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지는 않습니다. 핀란드는 올 11월에 모든 국민에게 약 101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네덜란드도 모든 국민에게 매달 1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고 스위스에서 5일 국민투표조사 결과 찬성이 높다면 당장 300만 원을 지급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되는 건데 여론조사가 실시되는데 김 의원님, 예. 여론조사 결과 반대 대 찬성이 64대 33. 우리나라로 치면 저는 반대가 훨씬 더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아까 정성 의원님께서 뒤 말미에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정부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를 지급해 준다 그러면 저부터 일단 좀 쉬면서 150만 원 받으면서 편하게 좀 있으면 좋겠다. 좀 덜 쓰면 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의 총생산은 결국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은 나눠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건데 사실상 보수 정책이라고 얘기한다면 극단적인 보수로 간다면 세금을 차라리 걷지 말아야죠. 덜 걷어야죠. 걷어갖고 더 많이 나눠주는 것도 중요한 건데 나눠줄 때는 정말 어렵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인 건데 이거를 전체다가 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혜택을 베푼다라고 했을 때 노동근로율이 떨어지고 진짜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는 불보듯 뻔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튼튼한 나라죠. 부러운 나라. 네. 민방위 체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든든한 나라. 앞서 얘기한 세 나라가 모두 거의 단단하게 뭉쳐서 경제개발을 이루었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정말 부러울 따름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난 300만 원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런 얘기를 할 만한 나라가 됐다는 자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국방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단단하죠. 똘똘 뭉쳐서 세 나라 다 그렇잖아요. 네덜란드, 스위스 또 하나 어디? 핀란드. 핀란드. 다 훌륭한 나라들이에요. 네. 우리도 언젠가 이런 논의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당장은 반대가 지금 높게 나오고 있다죠.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5일 스위스 국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광고 들어옵니다. 잠깐만요. 마스코트 2개가 새로 선정이 돼서 발표됐는데 어떤 행사에 어떤 마스코트일까요? 평창 동계올림픽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2018 평창의 마스코트가 선정이 됐는데 흰 호랑이 백호와 반달 가슴공이 각각 평창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 이 장애인 올림픽의 마스코트가 됐습니다. 이름은 백호는 수호랑, 그리고 반달 가슴곰은 반다비 캐릭터로 선정이 돼서 우리 또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오랜만에 등장해서 2마리의 마스코트를 안고 있는 모습인데, 정 의원님, 평창 동계올림픽. 착착 준비가 진행되면 좋겠는데 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혹시나 이제 2018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 다음 정부의 일이라고 혹시나 소홀함이 없는 건지, 이 정부든 다음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거니까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수호랑과 반다비가 2018년 평창에서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내용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